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을 다잡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올해 6월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만큼 출마 예정자들의 신년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난 30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독주를 이어오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공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공약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후보자들의 능력과 옥석을 가려낼 도민들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시간, 최근 10여 년간 전북 정치권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면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변수와 과제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에서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이 새해 전북 정치권에 주문한 사항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북은 새만금이 미래라고 계속 말해왔잖아요. 근데 공항이니 도로니 철도니 이런 핵심 사업이 매번 흔들리는 느낌이 불안해요. 정치권에서는 새해에는 말로만 새만금이 아니라 예산이랑 절차가 진짜 굴러가게 책임지고 챙겼으면 좋겠어요. 6월 선거를 앞두고 공천 싸움보다는 새만금의 성과를 먼저 보여줘야죠. 전북은 국비 확보가 진짜 생명인데 뉴스 보면 역대 최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도민 입장에서는 체감이 잘 안 돼요. 새해는 뭐 예산 얼마 땄다 해서 끝내지 말고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또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과를 보여줬으면 해요. 선거 때만 반짝 말고요. 전북은 큰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새만금만 해도 사업 추진도 문제지만 군산항이란 새만금 관할권 문제처럼 오래 끌어온 숙제들이 계속 남아있고요. 새해에는 누가 공천 받느냐보단 이런 난제들을 실제로 풀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또 공천 경쟁이 제일 뜨거울 텐데 솔직히 도민은 누가 일을 해낼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역 경제, 인구 문제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새해에는 정치권이 내부 경쟁 말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력으로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네, 새해 전북 정치권에 주문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터놓고 말합시다를 월요일 또 정치 토크 시간뿐만 아니라 월간 정치 토크 시간으로 함께 해오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도 드리면서요. 또 2026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만큼 뭐 다양한 주제가 많은 분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정치 토크 시간 한 달에 한 번이어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 역할을 잘 해주셨습니다. 고정 패널로 두 분 함께 하신 시간 2019년 1월부터니까 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김영기 대표님?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고 그 다사다난했던 것만큼 이 방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른 소리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세상은 쉽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또 절감했던 어떤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쓴소리를 한다는 건 어떤 정의롭고 좋은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인격에 대한 비판은 아니거든요. 물론 비판받아야 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그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 뭐 저희들도 패널리스트였던 저희도 마찬가지, 이 방송도 마찬가지고 사회, 뭐 정치인 다 함께 갖고 나가야 하는데 현재 2026년을 맞이하는 마르해라고 하는데 우리 전북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암울하다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2019년 1월인데 이경재 의원님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 더 일찌감치 터놓고 말합시다와 함께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실 제가 금암동에서 시작한 이 시사토론 전북을 말한다. 일요일날 그 당시에 2시에 시작했던 녹음 방송이었고 이곳 효자동으로 오면서 많은 진행자의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 제가 또 2014년부터
다시 이제 이 마이크를 이어잡았는데 그 이후 바로 이경재 의원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된다 벌써 예, 시간이. 예. 네. 그럼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인데요. 뭐 정치라고 보는 거는 이제 생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역사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분야가 또 정치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토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평도 하고 또 언론인으로서 이제 이 논평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동안을 또 반추해 보면은 얄팍한 식견으로 또 이 정치를 농락하지 않았나 이런 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예. 또 하나는 그 우리 국민이랄지 또는 유권자들이 항상 정치권에 보내는 여러 가지 이제 주문, 메시지 또 시민 눈높이 어떤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정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가. 그래서 비평하고 논평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정치 어떤 속성. 그래서 막스 베버는 정치의 속성을 대립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거라 이제 그런 예. 날카로운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역시 생물 또는 대립 갈등이 존재하는 그런 속성 이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여러 가지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국민 삶을 또 바꾸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갖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고 시민 눈높이를 헤아려야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 아무리 그저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또 비판하고 논평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역할을 통해서 정치가 좀 한결 나아지는 그런 기능 역할의 어떤 도구 역할을 또 우리 도민들도 해야 되고 또 언론인도 해야 되고 하지 않는가 그런 걸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정말 이 KBS 아나운서에 합격하고 2005년 4월 4일 금암동에 내려온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지역사회 변화를 저도 만 20년을 옆에서 봤고 또 이곳 스튜디오에서 진행자로서 또 PD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두 분의 말씀에 과연 진행을 잘했나라는 반성도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영기 대표님 전북 참여자치 12년대를 태동을 하셨고 그 시민단체의 역할을 해오셨고 이제 전북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이제 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경재 의원님 전북일보에서 30여 년 기자 생활하고 기본 논설위원 하시면서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그 역할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역사회 변화를 저희끼리만 뭐 바꿔나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역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지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다들 생각 속에서는 어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모습도 느끼고 있거든요. 아마 작은 변화라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시민단체로서 함께 해오시면서 이런 지역의 라디오 프로그램의 어떤 기대, 요구 이런 것도 좀 크셨을 것 같아요. 김영기 대표님. 예, 우리가 TV 프로도 있죠. TV에도 예. 토론 프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지역 방송사의 TV 어떤 시사 토론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쇠락해가고 있고 어떤 있다 하더라도 약간 변질돼 나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름 역할을 하기가 힘든 조건 속에서 우리 KBS 라디오에서 하는 시사 어떤 프로그램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상당히 또 오랜 기간 끈질기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목소리를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저 개인도 거기에 일부분 참여해서 제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화시켜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예. 제 스스로 성숙해가고 또 그런 것들이 단체 생활에도 접목돼가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은 참 어려운 게 그 아까 뭐 2004년에 처음 이제 발을 들였다고 하는데 저는 단체가 만들어진 게 99년이거든요. 네, 1999년. 지금까지 쭉 과정을 보면 그때도 민주당 독점 구조, 지금도 민주당 독점 구조가 한치의 어떤 변화도 없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차라리 어떤 그 민주당 독점 정치 구조 우리 전북에 이런 것들이 깨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면 예. 지금은 더 그런 희망조차도 무기력감에 빠지고 최근에 민주당 그 어떤 경선 룰이 확정된 건 아닌데 그걸 보니까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탈당해가지고
출마한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한 감점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탈당도 막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독점적 구조가 존재했다는 거. 물론 독점적 구조도 잘했으면은 뭐 평가를 받겠죠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의 독점적 구조는 어떤 전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전북의 어떤 정치력 문제라든지 전북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직업군 형성이라든지 산업 발전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농도라고 하는데 어떤 농촌의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말만 무성했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평균 예산 증가율이 있잖아요. 네. 항상 매년 이렇게 예산은 조금씩 우리 대한민국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럼 평균 예산 증가율보다도 훨씬 못한 게 전북 정치권의 상황이 수십 년간 됐는데 그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막 나는 얼마를 예산을 확보해 왔다 따왔다 뭘 했다 그 많은 미사일구를 동원해서 칭찬하고 서로 자화자찬했지만 결과대로 보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섬 빼고는 꼴등이 전라부터 돼버렸잖아요. 이런 어떤 과정에서 보면 그만큼 정도 언론이라고 하나요? 정도 언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광고 조금 받고 나팔 불어주고 옥필이 빌어주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방송과 언론이 가지고 있는 본류 사명, 비판과 감시, 그다음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재원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글로는 정론집필이라고 하지만 방송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서 일반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뭐 장점은 또 칭찬해줘야겠죠. 네네. 단점들을 부각시키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약화됐다. 우리가 보면 뉴스를 봐도 이 사건 사고는 말을 해요. 누구 사고 났네, 뭐 죽었네, 뭐 했네, 뭐 사건 이건 하지만 그 외에 기획 취재라든지 심층 취재라든지 진짜 어떤 서로 다른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사멸화됐다. 우리가 우리 말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NGO도 지금 퇴락해 가고 있습니다. 퇴직이에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죠. 방송도 취재가 없고 단순 이제 보도자료 앵무새처럼 없는 것들만 많아져 간다. 신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즘 기자들도 그런 이야기 들어요. 이렇게 글 쓰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NGO도 성명서 내는 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모든 사회 현상이긴 한데 예. 그걸 뭐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정치는 다양한 세력들이 경쟁을 하면서 누가 독점하지 않고 좀 나눠 갖는 것들이 있는 게 중요한데 아직도 전북은 한 정당이 수십 년간을 독점해 오고 있는데 그들이 이룬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전북을 요만히 옆골로 만든 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고 예.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시민의식이 좀 더 성숙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방송, 통신, 신문, 출판해서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언론이 제 역할을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 정말 쓴소리로 우리 대표님께서 시민단체의 자아 비판과 더불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도 좀 내주셨는데 참 한계인 것인지 아니면 언론이 여론을 선도하는지 수렴하는지 그 역할을 잘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쉬운 대목이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남습니다. 어떠세요?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대선배님이신 이경재 의원께서 보시는 지역의 언론과 더불어서 이 정치 변화는 어떻다고 보세요? 언론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죠. 예. 최근의 어떤 형태를 보면은 유튜브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렇죠. 뉴미디어. 기존의 이제 언론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정보 홍수 속에서 어떤 그 정보와 뉴스와 기사를 그 발췌해서 나갈 것인지 말하자면 정제된 어떤 그런 정보 또는 게이트 키핑이 작동되는 기사 이런 것의 가치가 상당히 좀 희석화돼 있고 약화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취재 능력도 좀 떨어져 있고 또 어떤 올곧은 어떤 심성이랄지 또는 그 정의랄지 이런 것이 묻어 있는 기사들이 좀 적어지는 그런 건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튜브 문제는 상업성이 가미되면서 한 게 부작용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걸 걸릴 수 있는 그 소비자들이 정보 소비자들이 걸릴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가?
그 이제 보완작용으로 어떤 진보랄지 보수랄지 이런 매체를 그 동시에 좀 구독은 날지 봐갖고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저도 좀 많이 들여다보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나에 맞는 어떤 그런 게 자꾸 매몰디는 또 유튜브는 계속 그걸 확대 재생산해서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독되는 그 현상을 어떻게 치유가 돼야 되냐. 그게 이제 한번 빠져버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극단으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극우적인 어떤 보수랄지 또 극단의 어떤 진보랄지 이런 걸 빠져버리면은 치유가 불가능하고 그 현장에 나타날 때는 정말 극과 극이 대립하는 그래서 전번에 그 내란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정치권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또 이렇게 훼손시키면서까지 법으로 제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국회가 법제하고 있는 그런 정보통신망법 또 아마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그것마저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현재 상태로 놓아둘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도 이제 앞으로 뭐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또 그 선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정치 영역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스스로 정제된 어떤 절제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또는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들은 절제된 어떤 정보를 공급하는가,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거는 상업성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플러스 시켜가지고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정치 이야기 좀 총괄적인 총론의 입장에서 지나온 정치사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보니까요, 두 분도 우리 또 청취자분들도 말씀드리면 그때 그랬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총선과 지방선거로 나눴을 때요. 총선은 이제 뭐 재헌의회부터 역사가 길고 민선 9기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9번의 선거를 치르는데 이게 이제 정당 중심의 선거를 치렀느냐, 사람을 뽑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 일색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이루어졌는데 지방선거를 보니까 민선 6기 때는요 14개 시장 군수가 있는데 무려 7곳이 무소속이 당선됐고 지난 2016년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때는 10석 중에 7석을 국민의당이 가져가는 이 변수들이 발휘됐던 그 우리의 총선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방선거와 총선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유권자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대안정당이 나타나면 과연 새로운 표심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 반짝 그랬던 것인가 막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서 사람이 중요하냐 정당이 중요하냐 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은 사람이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대선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대선은 유력한 대선 후보가 존재하는가 않는가에 의해서 합종 연행이 아주 약 힘차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양당 구조로 거의 재편돼 버리는 그다음에 소수 진보당 이런 형태의 어떤 선거 흐름이 반복돼 왔고요. 지방선거나 이런 때는 그 당시 시대적 화두를 어떤 정당이 잘 대변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때 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들이 한 적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아까 무소속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무소속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당 공청보다 더 힘이 센 게 그 기존 단체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의 어떤 힘 이걸로 이제 무소속들이 많이 당선이 되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전에 돌아가신 뭐 유성엽 전 의원 정읍 같은 데서도 무소속으로 2번이 연속됐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단체장들이 어떤 기존 단체장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요. 정당 공천보다도 무서운 게 현역 단체장 출마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무소속들이 많았던 게 또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워낙 민주당의 아성이고 또 그러다 보면
그 국회의원 힘이 세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 힘이 세다 예.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의원과 갈등이 있는 단체장 후보 내지는 단체장들이 무소속 출마를 해서 당선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요, 이 도의원, 광역의원 선거를 보면 몇시나 알 수 있는데 전라북도 거의 전 선거구에서 한두 명, 한 명 정도 외에는 전부 다 민주당 일색이거든요. 네. 정확히 누군지 묻지 마. 민주당이잖아요. 이걸 보면 심지어 25석은 무투표 당선입니다. 그러니까 예. 얼마나 그 어떤 사람보다 사람 관심도 없어요. 누구 나왔는가 알지도 못하고 어떤 묻지마 민주당을 어떤 찍어주는 걸 보면 만약에 기초의원도 한 명씩 뽑으면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나마 기초의원은 2명, 3명씩 뽑는 곳이 많다 보니까 좀 섞이기도 하는데 그 섞이는 걸 보면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하기 때문에 큰 어떤 정치적 의미가 없다. 워낙 그 개인적인 그런 분도 대부분 탈당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면 이 특정 정당, 뭐 민주당 일색이었던 전북의 정치 구조는 단체장이나 광역 기초에는 할 것 없이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여전히 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8.19 이전에 안철수 신당이 됐는데 그때는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보다 그 안철수 후보가 어떤 대선에서의 초기에 예. 훨씬 더 어떤 그 선명성이라든지 어떤 신선함을 가지고 있었죠. 서울시장도 양보하고 뭐 이러면서 뭔가 분위기를 잡아갔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모인 거고 예. 대안을 찾았던 호남이 거기에 이제 갔다가 나중에 또 안철수 신당에서 안철수의 또 독주나 이런 걸 보니까 또 바쿠테를 바로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중요하게 우리가 볼 건 조국혁신당인데 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저는 조국혁신당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는 뭐 당원이 어느 당도 당원이 아니니까 관련 없는 제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의 일기가 지난 어떤 총선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이라고 하는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대항마로서 이미지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갔다. 특히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그게 또 검찰에 대한 어떤 혁신과 맞물려서 당면도 조국 혁신당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의석을 얻었잖아요. 예. 총선이 실수한 게 이름을 바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뒤에는 조국 혁신당으로 가면 안 되고 당시 시대의 어떤 뭐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개혁까지 포함하는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가면서 예.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집단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여전히 교도소 가 있는 상황에서도 조국 혁신당을 유지했고 나와서도 현재까지도 조국 혁신당을 유지하는데 물론 이삭 죽기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뭐 2명, 3명 뽑는 데서 막 내놓다 보면 묻지마 투표다 보면 이삭 죽기도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는 이제는 빨리 당명도 바꾸고 시대 변화에 맞는 뭐 IT라든지 뭐 AI에 맞는 그런 걸로 사회를 가자거든지 아무튼 그 조국 예. 혁신당 이런 것도 구시대 행태거든요. 이제 그런 패러다임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선거에서는 좀 새롭게 변화가 돼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해보고 나머지 정당들은 뭐 여전히 알겠습니다.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유권자들의 동의를 아주 명확히 받고 있는 건 아니기 제가 때문에 이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드린 질문의 핵심은 정당이냐 사람이냐 이 이제 질문으로 조금 더 압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당이에요, 질문을 정당. 드렸고 그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페트롤 전북을 진행하면서 과거에 김관영 지사 전 이제 공백기에 패널이었고 정운천 의원이 패널이었습니다. 두 분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생방송에. 장관 출신의 재선의 국회의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재선 의원 이름 앞에 붙은 정당이 중요합니까? 고시 3권에게 재선의 김관영 의원이 중요합니까? 그 앞에 붙은 정당이 중요합니까? 이 두 분이 생방송 도중에 이구동성으로 정당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당입니다를 뭐 고민할 것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때와 달라진 것인지 아직도 우리 김영기 대표님은 그래도 정당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선택적 대안이 없었기에 정당이라고 말을 했을 때와 지금은 조금 다른 것인지 이경재 의원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그 과거의 어떤 분포를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월적 지위를 갖고 우리 전북에서 정치를 해왔지만 어떤 피로가 누적되고 또는 안일무사한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제 기능 역할을 못할 때 그때 도민들은 과감하게 회초리를 들었거든요. 자, 그런 때는
엄청나게 아무리 정당이 우월적 지위를 갖다 하더라도 그 사정없이 이제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고 예. 특히 이제 인물이 좀 먼저라고 할 때는 가장 최근의 일로 20대 국기 때 정운천 의원에 대한 그 뭔가 어떤 열망, 열의, 기대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이 정부 여당이 이제 그쪽 정당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뭔가 좀 심부름 좀 하고 전라북도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갈망이 작동이 돼서 국회를 또 했잖아요. 삼자 구두였기도 했고. 예. 예. 그런데 다만 그게 이제 어떤 응집력을 가질 만큼 여러 사람이 그런 어떤 선택지로 선택을 받았냐 그건 아니고 딱 한 명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정운천 의원을 보면 인물이 좀 우선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그 이전에는 민주당이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할 때 회초리를 좀 들었고 또 국민의 당이 또 7석을 가져갔을 때 그때 이춘석, 안우영 둘 빼고는 아마 다 가져갔을 겁니다. 그때는 그 회초리를 들을 때거든요. 그 민주당에 대한 그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현재 시점을 보면은 거의 뭐 내란 뒤끝이라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조국혁신당이 그 전에는 어떤 그 사이다성 어떤 대응이랄지 발언이랄지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민주당이 어떤 하지 못하는 그 보완제로서 기능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총선 때 정당 득표를 45%까지 얻었고 지민 비주라고 하는 어떤 정당 그런 그렇죠. 특성 속에서 12석을 지금 얻고 있는데 아마 지방선거는 더 열악할 겁니다. 지방선거는 사람 위주였던 성격이 강하고 총선이 좀 정당 성격이 강한데 이번 지방선거는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메리트를 작동시킬 환경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윤석열이랄지 국민의힘이 타겟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다른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는 인물을 선택하는 갈망이 심했고 또 그 정당이 강할 때에도 제 기능을 못하면은 과감히 회초리를 든 지역이 우리 전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그 정원철 담양군수 선거 때 재보궐에서 군수를 찾고 예를 들었는데 그걸 깊이 있게 뜯어보면은 정원철 담양군수는 민주당에서 3선을 한 군의원을 했습니까? 의장도 하고. 그래서 그 기본이 깔아놓은 어떤 바탕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뭔 흠이 있었고 제끼니까 조국 혁신당으로 간 케이스인데 그래서 정원철 군수를 놓고 조국 혁신당이 이 선택을 받았다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좀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터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방선거는 사람이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원철 씨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방선거 총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총선과 지방선거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 유권자,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와서 우리 대변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뭐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는데 싹쓸이 가운데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지난 민선 8기 때 보니까 62명이 무투표 당선자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광역에서 22명, 기초의원 지역구에서 33명, 기초의원 비례에서 7명 이렇게 해서 정말 이 62명의 후보는 선거운동 한번 하지 않고 당선된 사례가 있어서 과연 이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가 이 시민을 대표하는 이 다양성에서 본다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항상 늘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10석을 과연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것 가지고도 지난 총선부터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완주, 무주, 진안, 장수에서 장수가 또 임시 순창으로 남원과 더불어서 복합 선거구가 되고 김제부안의 유권자 수가 부족해서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서 군산 대야 회원이 또 김제부안과 선거구가 복합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전북을 이야기할 때요. 이 좀 큰 틀에서 제가 오늘은 질문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경재 의원님 네. 또 김영기 대표님 3% 전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3%마저도 무너져서 2%. 예, 뭐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래도 3%라고 좀 얘기를 했을 때
유권자의 수도 표의 등가성 때문에 열석 지키기도 어려운 구조고 겨우겨우 지금 선거구 만들어서 버티고 있고 전북의 정치력 지금 뭐 정동영, 김윤덕 장관 두 분이 장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정치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삼중 소외론 속에서 우리는 그 삼중 안에 전남 광주에 비해서 우리가 소외받고 있는 부분 지금 뭐 그 인공태양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아리백 산단도 지금 뭐 놓치기 일수여서 지금 뭐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공공의대 아울러서 제3금융중심지 뭐 완주 전주 통합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도 지금 뭐 통합론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 전북의 정치권이 제 목소리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선수로 보면 뭐 5선부터 초선까지 정말 중진들로 포진돼 있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던 지난 총선이었는데 그냥 이대로 유권자들은 또 선거 때 되면 투표장에 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김영기 대표님? 최근에 민주당을 보면 도당위원장 선거 때 경선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광역지사 선거에 국회의원 출신이 두 분, 한 분은 뭐 현역이니까 빼고 한 분은 뭐 단체장 출신이니까 뺀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 던진 이유가 우리 전북 정치인들은 역시 그 골목대장 기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큰 어떤 정치를 해보지 않아서 최근에 이단 하나 나타났어. 이성윤 의원이라고요. 대도 않는데 막 갖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박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직하면 내가 볼 때 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노력은 가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전라북도는 그런 노력조차가 없었던 수십 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 보면 그런 중앙정치에서의 큰 틀에서의 어떤 투쟁이라든지 노력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디 조그마한 어디 동네 선거에서 그 완장 차는 것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다른 지역 같은 거 이렇게 막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경선하지 않거든요. 이미 딱 판 짜놓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전국 예산 투쟁을 해야 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편가르기 딱 해가지고 누구 지지네 이거에 몰두하고 있고 나중에 보면 역시 예산은 강원도보다도 더 적은 꼴등하고 있고 제주도 빼고 꼴등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3%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2% 초반대로 대부분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통계들을 보면 국회의원 정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 보면 돼요. 작년에 그 선거구가 줄게 생겼을 때 모든 세력이 다 단결을 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근데 저희 같은 시민사회도 단결을 했거든요. 원래 선거구를 막 게리맨딩으로 군산껏 띄어다가 김저 주고 뭐 장수를 저쪽이 이러면 안 되죠 원래는. 근데 워낙 우리 전라북도는 인구가 축소되고 있고 지역 대표성이 자꾸 훼손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국회의원 의석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제 세력이 전부 다 단결을 했다고 봅니다. 정치권도 했고 뭐 지방자치도 했고 시민사회도 했고 유권자들이 도민들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게리맨딩 하는 거 말하고 안 했잖아요. 원래 막 지역에서 뭔 게리맨더링이냐고 막 호흡에 못 하거든요. 그 국회의원들 막 소환하겠다고 하고 그럼 못 하는 건데 다 서로 했어요. 그렇게. 근데 그 정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정신이 1년도 못 가고 바로 그 도당 선거에서 그 중요하지도 않은 도당 넣고 서로 막 진짜 편가르기 어마어마하게 해버리고 그다음에 도지사 선거 이런 시장 여러 가지를 보면 없는 집안이 이렇게 바람잘 날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나눠 먹기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대전 충남 지금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제 보니까 광주 전남도 또 통합하겠다고요. 이런 것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보면서 대전 통합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광주 전남도 통합 논의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통합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지역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가려고 노력이라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북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작은 것이 아름다운지 아니면 고립된 섬생활을 하면 잘 산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나는 기득권 누리고 천수를 누리면 된다고 하는 이런 얄팍한 그 조선시대 그 양반들 같은 그런 사람들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 양반이 왜 양반이 됐을까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던지잖아요. 이게 쉽게 양반이 되니까 또 양반 또 하겠지. 전북은 양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시기 사건 이후에 대부분 중요 양반들이 처형당했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다운 양반도 많이 없는 데가 전북이 왜냐하면
몇 명이 처형당했잖아요. 거시기 사건으로. 농민혁명. 아니 거시기 전에 여기 도망간 죽도 도망간. 예. 정열입 정열입 사건. 사건. 3명 이상의 지식인들이 호남 완전 지식인들이 이제 양반 거의 다 초토화돼 버렸거든요. 아니 지금 여기서 양보하는 게 제가 이제 김영기 대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호칭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충청도, 강원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당선을 시켜도 표 차이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긴장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야 다음에 또 4년 동안 일 열심히 하고 또 표밭을 일굴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지난 이재명 대통령 때 우리 전북의 유권자의 득표율을 보니까 82%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계속해서 묻지마 투표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공천의 경선 과정이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인지 아무튼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현장에 가서 또 국회에 가서는 그 선수에 걸맞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윤석열 정부 정말 우리가 그토록 준비해온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그 파행으로 예산까지 삭감되고 정말 뭐 죄 없는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여의도까지 가서 총 걸기 대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 그런 자존감까지 무너진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조금 더 잘할 수는 없나라는 이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늘 여전히 아쉬운 그 소외와 홀대 속에서 이 수식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아마 이런 질문 때문에 더욱더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결국 전북의 정치력, 정치 역량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 우선 아까 그 선거구제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중대 선거구제를 해야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측면도 있고 또 중대 선거를 할 때 경쟁이 생깁니다. 정치권이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면 전라북도 도민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표 방지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중대 선거를 가야 맞는데 현재 그 제도를 갖고 제도 입법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현재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다. 국민의힘은 영남권이 그냥 아세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민주당은 또 호남은 뭐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당 지도부한테만 잘 많으면 되잖아요. 자, 이런 측면이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 이제 정치 역량과 관련해서 아까 이 얘기를 했는데 이성윤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떨어질 망령 잘했고 다만 문제는 이성윤 우리 지역구 의원이 도전을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당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응징력을 보일 수가 있느냐.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여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난번에 한병두 의원이 최고위에 도전했을 때 형편없이 전라북도에 응원을 안 해가지고 형편없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볼 때 밖에서 볼 때 전북이 그냥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 하대를 하겠습니까? 니네들 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정치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어떤 응징력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해서 289만 표를 이겼습니다. 전국적으로. 그중에 92%가 호남에서 이긴 거예요. 호남의 애정을 갖고 있고 호남은 뭔가 받을 어떤 근거가 있어요. 반대 급부를. 근데 그만큼 다 지금 얻어먹고 있느냐. 그럼 호남 속에서 전북은 또 뭐 하느냐. 아까 인공태양 얘기했잖아. 인공태양 넘어갔잖아요. 또 AI 국가 그 컴퓨팅 센터 또 전남 해남 솔라치도 넘어갔어요. 전북은 지금 뭐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추습 항의를 받고 있고 1심에서 2036 하계올림픽도 추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말 극과 극이 상존하는 지금 현실 속에서 호남 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까도 예산까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 확보 전라북도는 10조 원 사상 첫 10조 원 돌파를 했다고 자찬을 하는데 맞아요. 사상 첫 10조 원 돌파한 건 맞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할 것이 없이 그 특별자치도 행정적 지위가 같은 전북과 강원도 제주도는 빼고 두 군데와 비교해도 강원도는 10조 2,600억입니다. 국가 예산이. 전라북도는 10조 834억 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더구나 또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한명도 의원이잖아요. 3선에. 그리고 강원도는 예결 소위 위원 한 명이 없어요. 지역구 의원이. 또 강원도 도지사는 김진태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여기는 민주당 소속이단 말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우월성을 갖고도
그런 차이가 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결국은 정치 역량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지역구원들이 각자 도생에는 능하고 응용력을 발휘할 때는 약하고 디테일에 약한 그런 면을 전형적인 그런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예. 호남이라고 하지만 희망고문이랄지 삼중석이랄지 그 좀 달래는 이루 마른 전라북도가 듣고 실리는 전남이 다 챙겨가고 이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난 총선 때 10명 다 뽑아줬고 원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팀은 어디? 원팀이 아니라 10팀이 10팀. 제가 볼 때는 그거고 그 제가 한마디 꼭 하고 싶은데요. 예. 최근에 충격받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석에서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 일제 강점기 때 낮았던 기찻길 익산만 중요하게 보느냐. 우리가 천안 논산 고속도로 있듯이 KTX도 직선화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꼭 모든 게 다 서울역으로 가야 하느냐. 다른 역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좀 가운데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고 최근에 그걸 이제 막 구체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KTX 네. 직선화면 단순히 전주의 문제만 아니라 임실, 남원, 구례, 순천, 여수까지의 문제다. 근데 제가 어떤 정치인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주장하면 익산에서 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했죠. 아니 익산에서 표 떨어지면 전주나 남원에서 표 많이 올 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정치인이. 판을 깨야 당신한테 비전이 있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가 있냐. 전단지 통합도 마찬가지죠. 질러야지. 막 꼴등짜리가 1등을 하면 뭔가 판을 바꿔야지. 혁명을 일으켜야지. 순리대로 오면 언제 1등합니까? 그런 네. 게 필요한데 내가 이걸 예로 드는 이유가 그걸 여수에서 주장했어 이미. 우리나라 철도 5개년 행진을 하는데 여수 내가 기억이 맞으면 여수 을 국회의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수의 국회의원이 을로 기억하는데 국회의원이 KTX 직선화를 주장을 했어요. 갖고 여기까지 와요. 전주로 와야 되잖아요. 전주에서 세종으로 갑니다. 세종에서 쭉 가다가 나중에 남서울로 가대요. 이런 걸 이미 주장을 하는 걸 이미 여수에서 했단 말이죠. 여수가 하는 걸 여수는 죽어도 전주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고맙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떡은 뭐 얻어먹게 생겼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실은 전주가 진즉에 주장해서 굳이 익산한테 대도 않는 거 100% 나오라고 백날 해갖고 안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깨끗이 굳이 분란을 부릴 필요 없죠. 우리는 하고 우리 길 가겠다. 예, 그러면 예.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하는데 참 이 눈치 저 눈치보다 내 새만금 특별시도 주장해야 하거든요. 광역 후보들은 다 주장해야지. 도지사들은. 그러면 군산표, 부안표, 김제표 좀 떨어진다는데 나머지 표는 올 거 아닙니까? 익산도 찬성하고 전주도 다 찬성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두려워서 못 오냐고요. 맨날 그놈의 골목에서 몇 표대 인구 4만 10만도 안 되는 표 눈치 보고 군산도 이제 자꾸 인구 줄어졌잖아요. 20한 4만 되나? 이런 것만 신경 써서 전체를 보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우리 전라북도 정치인들의 그 마름 정치인 옛날 그 감사 밑에서 접대로 큰 그 양반 같지 않은 양반이 많았거든요. 우리 그런 걸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 정치 리더가 되느냐, 정치 하소연이 되느냐, 그 차이인데 그 안타까운 거는 새만금 특별자치시 이거는 군산 김제 부안을 합치는 게 아니에요. 행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어떤 광역적 행정의 어떤 경제 규모랄지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랄지 이런 걸 위해서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자기 고유했던 기초자치단체한테 심해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많은데 이걸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근데 전주한도 통합도 이건 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앞으로 그 미래의 인구 소멸이랄지 또는 그 인구 이탈을 막고 또 나갔던 인구가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인구 댐과 방어선 기능을 한다는 거거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자기 어떤 앞에 이익만 놓고 정치권이 이제 뭉쳐가지고 반대하잖아요. 지금 전주한도 통합이 안 되니까 대전 충남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이제 예. 대통령이. 대전 충남은 지금 국민의힘까지도 호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자 광주 전남이 내년에 연합을 합니다. 내년에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하기로 이미 의견이 모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지역은 뭔가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의 어떤 경제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가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무슨 화두를 던지면은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지역이 바로 전라북도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리더가 되느냐, 정치 하수인이 되는가 그 반가름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정치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앞에 가는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앞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 가면은 호남 속에서 미아가 될 수밖에 없고 겹불반전은 전라북도가 될 수밖에 없고 전국적인 어떤 아우라 측면에서도 하대받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성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당원들이 투표할 때 뭔가 응징력을 보여가지고 당원이 예컨대 뭐 전라북도가 18명이다 예를 들면은 거기서 적어도 뭐 15만 명 이상은 좀 몰아주는 그런 걸 보여줘야 다른 지역에서 우리를 할때하지 않는다. 예. 절대하지 않는다. 전라북도가 맨날 저 민주당원들 이야기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민주당원이 가장 이제 숫자는 가장 많다고 나한테 비율이 가장 높다고 그래요. 다른 데보다 훨씬 비율적으로 높은 프로테이지를 점한다고 하는데 홀대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당원들 1인 2표제라고 하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최고위원 한 표는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좀 열린 자세를 가자는데 죽어도 안 줘요. 갖고 꼴등 만들어 버려요. 이게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옛날 한병도원이나 이런 경우가 다시 또 발생해서는 안 되죠. 예. 너무당 이야기를 너무 막 열을 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역의 현실을 탓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탓은 뭐 사실의 근거를 두고 또 애정 어린 말씀으로 지금 두 패널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새해 아침부터 열심히 사시는 우리 도민들 이 정치 일요일 첫 일요일인데 이 정치 이야기 들으시면서 화도 나시고 또 원망도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또 진정으로 일할 일꾼들을 잘 뽑는 지방선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회초리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더욱더 정말 안타까운 건 총론으로 여러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지금 5극 3특으로 가는데 마지막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의 현 주소는 과연 이게 얼마나 특별할 것인가 이 이름만 옷만 바꿔 입은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충남 벌써 이 메가시티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완주 전주 내지는 우리 전북 계속해서 뭐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한 우리 전북은 과연 방향성마저 잡고 있는가 이 현 주소를 알고 정치권은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새해 첫 방송부터 아마 쓴소리 목소리를 좀 높이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금암동에서 라디오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아마 한 28년 된 것 같습니다. 시사토론 전북을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물론 이제 중간에 이름은 터놓고 말합시다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9개 총국에서 라디오 이렇게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하는 곳 물론 뭐 타 방송사는 제외하더라도 아마 거의 유일한 KBS 전주방송 총국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일 겁니다. 18년의 장시간 동안 이끌어 와주신 우리 패널분들과 그리고 우리 함께 일하신 스태프들 또 심혜련 작가께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이 방송을 끝으로 저도 이제 KBS를 떠나게 됐습니다만 보통 뭐 이런 표현할 때 시원섭섭하는데 시원은 없습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 또 죄송한 마음 서운한 마음 드립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뭐 고심은 했습니다만 인사드리기가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 진심입니다. 김영기 대표님, 이경재 의원님께서 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예. 같이 그만두는 거 아닌가요? 두 분은 계속 남아서. 저는 예. 우리 한민호 진행자 이제 아나운서님 오랫동안 봐왔는데 사적으로는 많이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오랜 기간 왔는데 저는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참 우리 그 전라북도는 변화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건 단순히 시민사회뿐만 언론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우리가 비판했던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젊었으면 20년 전에 도전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참 언론인의 어떤 모습에서 이제는 이제 시민의 함윤호, 지속 가능한 함윤호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방송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늘 꿈꿔왔던
지역 정치를 바꿔보는 일에 나설 수도 있고 그 뭐 본인의 몫이니까 우리야 옆에서 좋은 길로 가면 박수만 쳐주면 되지만 그런 데 있어서 자신의 뜻을 혹시 갇힌 체제 속에서 혹시 못다한 힘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끌어내서 앞으로 한 4, 5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오래간만에 빨대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 마지막이라는 조건 속에서 아무튼 뜻하는 바를 꼭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에 진심 어린 조언 또 격려도 고맙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네, 상당히 뭐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 함윤 아나운서를 보면은 언론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하고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해온 그런 노력이 돋보였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현장성과 시의성이 있는 어떤 주제들 놓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 자세 상당히 저는 보기 좋았었습니다. 또 일에 대한 열정 그것도 뭐 누구보다도 남다른 어떤 측면이 또 있었고 그래서 아까운 또 어떤 자원이 또 하나 KBS 떠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또 섭섭하기도 한데 제가 하나 또 묻고 싶은 건 있어요. 지금 내년 6.3 지방선거인데 일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지방선거에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아까운 자원이긴 하지만 또 뭐 그런 진출에 선다 온다면 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전해서 성과를 낸다면 더 좋은 훌륭한 여건이 되겠죠. 그런데 그 대목은 뭐 아니라는 설도 있고 기다는 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대목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단연적인 말은 않는 게 좋아요. 내일 일을 계약 못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요즘 삶이거든요. 진행자 입장에서 이게 답변하는 입장이 되니까 참 난처한데요. 지난 시간 동안 특히 제가 그토록 애정을 가진 이 터놓고 말합시다와 페트롤 전북을 통해서 하멘커 간다 현장에서 만난 소외된 사람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는 현장으로 갑니다. 이 코너에 많은 분들이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가 쓴 책이 국가가 보지 못한 국민들 좀 더 이 자리에서 보지 못한 그 국민들 속으로 또 도민들 속으로 제 역할이 또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의 한계가 여기에 다다랐고 너무 한 사람의 진행자가 오랜 프로그램을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해온 것도 청취자나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의 부족한 부분이 여기까지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내리게 돼서 저의 앞으로의 행보는 저 스스로도 이제 찾아가는 그 길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더 공부하는 그런 이제 시민 합류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런가요? 자, 터놓고만 합시다. 앞으로 차기 진행자인 김종환 KBS 기자에게도 많은 관심 또 격려 보내주시고 많은 애청 꾸준히 일관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님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